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알렉산드로스가 필리포스의 군제 개혁을 바탕으로 헬레스폰트를 건너 그라니코스에서 길을 열고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흔든 장면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로 방향을 틉니다. 왜 그는 곧장 페르시아의 심장으로 가지 않고 남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대답에서 시작해 가우가멜라의 결전, 페르시아 심장부의 개방, 동방 원정과 인더스의 전투, 그리고 바빌론에서 맞이한 최후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서 폴리스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리스 밖의 그리스, 헬레니즘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문명 시리즈의 마지막 장,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세계로 떠나보시죠.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집트 정복과 알렉산드리아 건설. 이수스의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는 흩어졌고 왕은 내륙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그를 곧장 추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쪽으로 방향을 틀죠. 그가 선택한 길은 사막과 강이 만나는 땅, 이집트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습니다. 오랜 세월 제국의 조공을 바치며 억압받던 지역이었죠. 이집트인들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죠. 우리의 신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언젠가 진정한 신의 아들이 와서 이집트를 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가 나일강 하구에 도착했을 때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은 싸움도 없이 항복했고 도시의 문이 열렸죠. 그는 한 발자국도 칼을 휘두르지 않고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고 사제들은 백옷을 입고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의 민중은 그를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새로운 지배자가 아니라 신이 보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카이로 인근 멤피스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제들이 제우스와 아문을 함께 언급하며 왕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집트의 상징, 쌍관을 쓰는 순간 그는 공식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와의 암몬 신전 방문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나일 서쪽, 리비아 사막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고요한 오아시스에 세워진 신의 집이었죠. 알렉산드로스는 사막을 건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500km가 넘는 모래 벌판. 낮에는 불길 같은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병사들이 기절하고 낙타가 쓰러질 때마다 그는 말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이 여정은 인간으로서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내면의 순례였습니다. 며칠 후 그가 신전에 도착했을 때 노 사제들이 그를 맞이했죠. 사제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 나의 아들이여, 제우스, 암몬의 아들이여, 당신의 통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그에게는 예언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죠.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를 제우스의 아들 혹은 신이 보낸 왕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의 대표가 아니라 동방과 서방을 모두 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국의 정당성을 강화했고 병사들조차 그를 신의 대리자로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건설. 이집트를 정복한 왕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정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는 나일강 하구의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와 강의 냄새를 섞어 실어왔죠. 그곳은 지중해의 파도가 밀려오는 항만이자 나일강이 흘러드는 문이었습니다. 왕은 그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이 좋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운다. 그리하여 탄생한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붙인 첫 도시였죠. 그는 군사 지도자이자 동시에 도시 설계자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도시의 도면을 손수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모래 위에 하얀 밀가루로 선을 그었습니다. 중심에는 직선대로를 두고 이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바둑판처럼 펼쳐집니다. 바다는 항만으로, 강은 운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구조는 행정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식과 교역을 모으는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중심에 무세이온이라 불린 학문의 집을 세웠습니다. 훗날 이곳은 인류 최초의 종합 연구기관이 되죠. 그 안에는 천문학자, 철학자, 수학자, 의사, 시인들이 함께 머물며 연구했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가 훗날 헬레니즘의 과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세이온과 함께 세워진 또 하나의 상징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각지의 문서, 서판, 두루마리들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기록의 재료가 되었고 그리스의 언어는 학문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서관은 단지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식의 재단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은 제국을 세웠지만 이곳은 세계를 세웠다. 도시에는 또 다른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항구의 끝, 파로스 섬 위에 세워진 거대한 등대입니다. 높이 약 110m에서 120m.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은 밤마다 불을 밝혔습니다. 멀리서 항해하던 배들이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잡았죠. 그것은 단순한 항만 시설이 아니라 문명의 불빛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건축물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의 도시에는 극장과 체육장, 신전과 시장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각각의 건물은 사람과 생각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도시를 권력의 상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문명을 잇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시는 왕보다 오래 산다.
이 문장은 인간의 통치는 언젠가 끝나지만 그가 세운 도시와 제도, 문화는 수백 년을 이어간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곧 헬레니즘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문이 발전했고 철학과 과학이 서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그리스 신화와 융합되었고 동방의 사상은 서방의 이성 속에 자리했습니다. 그 도시가 품은 의미는 단 하나였죠. 서쪽의 이성이 동쪽의 신비를 껴안다. 이집트의 정복은 인간의 욕망 중 가장 깊은 영원함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그리고 문명을 세운 건축자로 남았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멈춘 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세상의 형태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신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신의 일을 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제국의 운명을 바꾼 가우가멜라 전투, 다리우스와 알렉산드로스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불타는 대리석의 도시 페르세폴리스, 그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 기원전 331년 가을, 티그리스 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 이름은 가우가멜라. 이것은 바빌론 북쪽 약 100km 지점,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먼지의 대지였습니다. 그 넓은 공간 위에 두 제국의 마지막 운명이 맞섭니다. 동쪽에는 여전히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군세, 서쪽에는 마케도니아의 정예군 5만 명이 섰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수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사막을 평탄하게 다지고 전차와 코끼리, 궁병대를 갖춘 거대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병력의 수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가우가멜라의 평야는 제국의 모든 영광과 두려움이 집결한 곳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금으로 장식된 전차에 올랐습니다. 전차의 곱비에는 흰말 4마리가 묶여 있었고 전차 바퀴에는 난 모양의 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승리를 확신했죠. 이 땅은 신이 내게 주었다. 그들은 단지 먼 변방의 침입자일 뿐이다. 반면 알렉산드로스의 군은 단촐했습니다. 그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적은 많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의지도 없다. 우리는 적지만 한 뜻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그의 군대 전체가 가진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전날 밤에도 별빛 아래 지도를 펴놓았습니다. 여기서 결정된다. 이것이 제국의 마지막 심장이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일어나 검을 손질하던 모습을 본 장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신이 함께 하시기를.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신은 누가 되는지를 선택할 것이다. 제국의 운명, 마지막 전투. 새벽이 밝자 평야의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먼지와 열기로 뒤덮인 공간 속에서 양군의 함성이 서로에게 닿지 않을 만큼 넓은 전장이 펼쳐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중앙에 다리우스, 양쪽에 전차와 코끼리를 배치했습니다. 수천의 궁병이 뒤를 바쳤고 가장자리에는 기병이 감쌌습니다. 전차의 바퀴마다 날이 달려 있었고 다리우스는 이 전차로 마케도니아의 파랭크스를 찢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병사들을 평야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적이 넓게 펼쳐지도록 유도하며 고의로 측면을 비워뒀죠. 그의 전술은 치밀했습니다. 왼쪽 날개에는 파르메니온이 방어를 맡고 자신은 오른쪽 기병대를 이끌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오른쪽으로 따라오며 전선을 넓히자 중앙에는 빈 공간이 생겼죠. 바로 그 순간 지금이다. 나를 따르라. 기병대가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긴 창끝이 태양빛에 반짝이며 중앙으로 쐐기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차들이 돌진했지만 병사들은 순식간에 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전차는 방향을 잃고 쓰러졌고 말들이 서로 뒤엉켰죠. 알렉산드로스는 돌진의 선두에서 다리우스의 전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갑옷은 모래먼지로 뒤덮였고 창날은 이미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두 왕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다리우스는 두려움을 느꼈죠. 그는 고삐를 돌려 전차를 뒤로 물렸고 왕의 도망은 다시 한번 전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이 물러난다. 그 한마디가 제국의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기병은 흩어지고 코끼리는 방향을 잃었죠. 마케도니아의 보병이 밀고 들어왔고 파랭크스의 긴 창이 흙먼지를 가르며 적을 찔렀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평야 위에는 무너진 전차와 쓰러진 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는 또다시 전장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국 권위는 흔들렸죠. 그것은 시대의 교체 그리고 한 문명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지만 그날 저녁 바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페르세폴리스의 불길. 가우가멜라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저항하지 않았죠. 바빌론의 성문은 스스로 열렸고 사제들은 향과 꽃으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왕자에 앉았지만 그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도망친 왕은 부하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하고 말았죠. 시신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왕자는 이제 내 것이지만 그의 죽음은 나의 승리가 아니다. 그는 다리우스의 장례를 직접 지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왕들의 왕이라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승리의 끝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바빌론을 넘어 제국의 중심 페르세폴리스로 진군했을 때 병사들은 이미 황금의 도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 위의 궁전, 대리석의 궁궐, 금으로 장식된 기둥.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문이 열렸을 때 병사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보물창고가 펼쳐졌습니다. 금덩이, 향료, 비단, 조각상, 신들의 상징들. 그들은 환호했고 그날 밤 도시는 축제로 물들었습니다. 술과 노래가 새벽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는 다른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것이 우리 조국을 침략했던 제국의 심장이다. 아버지가 싸웠던 원수의 궁전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횃불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리석 계단 위로 올라갔죠. 그와 함께 몇몇 장교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타고 번져나갑니다. 기둥과 보석, 커튼이 한꺼번에 불타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대리석 궁전이 붉게 물들었고 하늘로 검은 연기가 솟았습니다. 병사들은 놀라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복수의 불이라 했고 누군가는 미친 오만이라고 속삭였죠. 페르세폴리스의 불은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이 녹고 벽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제국의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의 그림자가 태어났습니다. 후대 역사가는 이렇게 썼죠. 그 불은 과거를 태웠지만 동시에 그 자신을 태우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음 날 그 불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수의 만족이었는지, 문명의 상실에 대한 죄책이었는지.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정복자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을 조금 덧붙여 보았습니다. 실제로 페르세폴리스의 불길이 알렉산드로스의 명령이었는지 혹은 술에 취해 연회 중 우발적인 실화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사료는 그가 복수의 상징으로 불을 질렀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은 후회 속에 스스로 그 불을 끄려 했다고 적습니다. 역사가들은 지금도 그 불길의 진실을 단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정복자의 내면에 스치는 인간적인 갈등과 허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길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죠. 다음 장에서는 그가 더 동쪽으로 향하며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중앙아시아의 모래바람 속에서 제국의 왕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방으로 인도 원정과 귀환의 결단. 페르세폴리스의 불길이 꺼진 뒤에도 알렉산드로스의 행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제국의 심장을 무너뜨린 왕은 이제 그 너머의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정복과 록사네. 기원전 329년 그는 티그리스 강을 넘어 고원과 사막, 산맥이 교차하는 중앙아시아의 빅트리아와 소그디아나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일대에 해당합니다.
험준한 지형과 완강한 저항으로 이곳의 정복은 그 어떤 전투보다 더 고되고 길었습니다. 이곳의 부족들은 페르시아처럼 거대한 제국의 질서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들은 산속에서 게릴라처럼 싸웠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낯선 환경에 지쳐갔습니다. 바람은 모래를 실어와 눈과 피부를 파고들었고 병사들은 말라버린 강가에서 먼지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 위의 흰 곳이 사라질 때까지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투 속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은 록사네. 소그디아나 귀족의 딸로 정복된 도시의 잔치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적의 딸이었지만 왕의 눈에는 낯선 세계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는 동방의 햇빛에 그을렸고 눈동자는 사막의 밤처럼 깊었죠. 그녀의 춤이 끝나자 알렉산드로스는 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 결혼은 개인의 감정보다 제국의 뜻을 드러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록사네와의 결혼으로 그는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의 귀족들을 포섭했습니다. 왕의 결혼식에는 마케도니아의 장군들이 참석했고 현지인들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날의 의식은 하나의 선언으로 귀결되었죠. 동과 서가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 결혼으로 그의 내면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쟁으로 단단했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운 감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전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끝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 코끼리의 왕 포로스. 기원전 326년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 북서부의 펀자브 평원으로 진입했습니다. 끝없는 강과 밀림, 비와 진흙, 그리고 낯선 동물들. 그가 지금껏 본 어떤 땅보다 생명으로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곧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맞은 인도의 왕은 포로스. 그는 강력한 코끼리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두 왕의 군대는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천장을 비췄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아 강물은 넘실거렸고 강변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강을 건너기로 결심하죠.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시간. 알렉산드로스는 일부 병력만 데리고 몰래 강을 건넜습니다. 적이 눈치채기도 전에 그는 이미 반대편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뒤따르며 물살을 가르자 강물 위에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포로스는 곧 병력을 모아 맞섰죠. 그 앞에는 무려 130마리의 코끼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발이 땅을 울릴 때마다 흙먼지가 공중으로 솟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끼리들이 돌진하자 병사들은 흩어졌고 말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는 기병을 양쪽으로 퍼뜨려 코끼리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활과 창이 빗발쳤고 코끼리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포로스의 저항은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끼리 위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며 피투성이가 된 채 싸움을 이어갔다고 하죠.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포로스의 군대가 무너졌고 왕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부하에게 명령하죠. 그를 결박하지 마라. 왕은 왕으로 대하라. 포로스가 왕 앞에 끌려왔을 때 그는 피범벅이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물었습니다. 패한 왕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포로스는 대답했습니다. 왕답게 대하라. 그 대답에 알렉산드로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걸맞은 대우를 하겠다. 그는 포로스의 왕국을 되돌려주고 새로운 영토까지 하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드로스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복자가 아니라 적에게도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의 이면에는 점점 고독해져 가는 왕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전쟁을 이길수록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병사들의 반란과 귀환. 인도 원정이 시작된 지 8년. 병사들은 더 이상 끝이 없는 행군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햇살과 습한 공기, 낯선 음식, 끝없는 전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야망이 그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더 동쪽으로 진군하겠다고 말했을 때 병사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왕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전장을 덮었죠.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 세상을 얻지 않았던가? 병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세상은 이미 충분히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에 알렉산드로스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폭우가 내렸고 그는 물가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천막 안에서 홀로 울었다고 전해지죠. 그는 마침내 귀환을 결정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왕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귀환의 길은 더 험했죠. 그는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굶주림, 갈증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왕 자신도 여러 차례 생사를 넘나들었죠.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얻었지만 신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묻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바빌론으로 돌아온 왕의 마지막 시간을 다룹니다. 열병의 발발, 후계 문제, 그리고 유언까지. 그 뒤에 이어진 분할과 재편의 과정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귀환과 죽음, 제국의 끝없는 지평. 기원전 324년 인도 원정을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사막과 고원을 지나며 그는 점점 병사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새로운 제국의 구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묶인 제국. 바빌론으로 돌아오다. 귀환길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경로는 인도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게드로시아 사막. 이곳은 바람조차 목숨을 잃는 땅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굶주림과 탈수로 쓰러졌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빗물이 내리자 병사들은 손바닥으로 물을 모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모래 위에 부었죠. 왕이 마시지 않는다면 병사들도 견딜 수 있다. 그 한 장면은 훗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긴 행군 끝에 그는 바빌론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거리마다 향과 꽃이 흩날렸죠.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이유는 승리의 축하가 아니라 새로운 제국을 구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그가 생각한 새로운 세계는 민족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제국이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인과 페르시아인을 결혼시키는 대규모 혼례를 주관했습니다. 스스로도 페르시아식 복장을 입고 왕의 절인 프로스키네시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신이나 왕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에게도 이 예를 행하도록 명했지만 마케도니아인들에게 그것은 신에게만 올리는 경배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군들과 병사들은 큰 반감을 품게 되었죠. 병사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그는 이제 페르시아인들과 함께 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은 왕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달랐죠. 제국은 한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 피가 섞여야 오래 산다. 그 말은 왕의 이상이었지만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우들의 왕이 아니라 신격화된 왕으로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이미 너무 넓었죠.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세상 끝이라 불린 곳까지 펼쳐진 영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민족과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해 공통 언어로서의 그리스어를 널리 퍼뜨리고 도시마다 학교와 극장을 세우며 헬라스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문명의 힘으로 세상을 묶으려 했지만 그 꿈은 그가 떠난 뒤에야 이어졌습니다. 젊은 왕의 죽음. 기원전 323년 6월,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2세. 세상은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그는 여전히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라비아 반도, 알려지지 않은 남쪽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의 여름은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왕은 연회를 열었고 오랜만에 병사들과 술잔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다고 하죠. 의사들이 번갈아 그를 돌봤지만 병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가 독살당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대답했습니다. 신의 질투가 그를 데려간 것이다. 병이 깊어지자 장군들이 침상 곁으로 모였습니다. 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겹게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내 제국을 가장 강한 자에게. 그 말은 유언이자 저주였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천막 바깥에는 수천의 병사들이 줄을 서서 그가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며칠 동안 시신이 크게 부패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신이 되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은 금관 속에 안치되어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장례 행렬은 3달 동안 이어졌고 도시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분열. 왕이 죽자 세상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제국은 너무 넓었고 그를 대신할 인물은 없었죠. 장군들은 모여 물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피로 쓰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장군들, 디아도코이, 즉 후계자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기 때문이죠. 베르디카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안티고노스, 카산드로스. 그들은 왕의 유산을 나누기 위해 싸웠고 제국은 세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서쪽에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안티고노스 왕국, 남쪽에는 이집트를 다스린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동쪽에는 바빌론과 페르시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왕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각 왕국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복의 제국은 사라져도 문화의 제국은 남아있었죠. 그가 세운 도시들, 알렉산드리아, 페르가몬, 안티오키아는 학문과 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언어는 동방의 공용어가 되었고 그리스의 예술은 동양의 형상과 섞였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새로운 문화,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정한 유산이었죠.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생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언어와 사상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죠. 수천 년이 지나도 알렉산드로스는 여전히 세계의 경계를 넘은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죽은 뒤 피어난 새로운 시대, 헬레니즘의 세계, 철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이 함께 꼽힌 그리스 밖의 그리스로 향합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가 꿈꾼 세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탄생. 기원전 323년 바빌론의 궁정에서 젊은 왕이 눈을 감은 순간 제국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세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하나의 세계는 살아남았죠. 그리스의 언어와 사상 그리고 동방의 문화가 뒤섞인 새로운 시대.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헬레니즘, 그리스 밖의 그리스. 헬레니즘의 정의. 헬레니즘 시대는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섞이며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낸 융합의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죽음 이후 제국은 세 갈래로 나뉘었지만 그의 이상은 흩어지지 않았죠.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셀레우코스가 동방을, 안티고노스가 마케도니아를 다스렸습니다. 이 세 왕국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같은 목표를 품었습니다. 그리스의 정신을 넓은 세상에 심는 것이었죠. 그 중심에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70여 개의 도시 중 상당수가 이 시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페르가모는 헬레니즘의 3대 중심지로 꼽힙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이자 학문의 수도였습니다. 그리스식 건축이 사막 위에 세워졌고 도로는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항구에는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며 지중해의 물산과 아시아의 향료가 이곳에서 교환되었습니다. 무역의 언어는 모두 그리스어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장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섞여 거래를 했고 그리스의 철학자와 이집트의 사제, 유대 상인과 페르시아 학자가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도시의 하늘 아래서는 세계가 처음으로 하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는 군사와 행정의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방의 예술과 서방의 조용히 섞여 새로운 미학이 태어났습니다. 신전의 기둥은 그리스식이었지만 문양은 페르시아 꽃무늬였고 시민들은 제우스와 바알을 같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소아시아의 페르가모는 도서관과 조각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언덕 위에 아테나 신전, 그 아래의 원형극장은 헬레니즘 도시의 전형이었죠. 도시는 작지만 정교했고 건축은 장엄했습니다. 이 세 도시는 제국이 남긴 정치적 유산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그리스 밖의 그리스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술과 철학의 변모.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고전기의 그리스 조각이 이상과 균형을 추구했다면 헬레니즘의 조각은 인간의 감정과 현실을 담았습니다. 조각가들은 신의 완벽한 몸보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더 진실하게 표현했죠. 라오콘 군상의 몸부림, 밀로의 비너스의 미묘한 시선, 잠든 헤르마 프로디토스의 중성적인 아름다움. 이 모든 작품은 이상보다 삶의 불완전함 속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더 이상 하늘 위에 있지 않고 사람들 곁으로 내려와 인간의 감정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죠. 철학 또한 바뀌었습니다. 폴리스의 붕괴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개인의 평정과 행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두 학파가 있었죠. 하나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 제노는 인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이성, 로고스를 따르는 삶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운명은 신의 질서이며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악이 아니다. 진정한 쾌락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향락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 있었던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의 혼란 속에서 이 철학에서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과학과 학문의 발전. 헬레니즘 시대의 도시는 예술만이 아니라 지식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죠. 무세이오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신, 무사에게 바치는 연구소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이곳에 머물며 천문, 의학, 수학, 문헌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후원을 받았고 학문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곳에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두 도시의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값을 구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의 계산은 훗날 대항해 시대의 근거가 되었죠. 아르키메데스는 수학과 물리학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지렛대를 줄 수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원리는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과학의 아버지로 남아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은 헬레니즘 시대에 계승되어 체계화되었습니다. 병은 신의 징벌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시선은 훗날 근대 과학으로 이어지죠. 헬레니즘의 학자들은 관찰과 논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고 이성으로 자연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의 철학은 동방의 경험과 만나 지식의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2000년 뒤 르네상스의 과학혁명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헬레니즘은 근대의 씨앗이었다.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의 검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검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사유와 언어, 도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문화는 시대를 건너며 세계 구조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스의 언어로 쓴 성경이 탄생했고 그리스의 철학은 로마의 법과 기독교의 신학을 만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세계화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다음 장 에필로그에서는 이 거대한 여정이 남긴 흔적을 되짚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으나 인간의 사유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헬레니즘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하나의 세계의 유산. 젊은 왕이 떠난 뒤 제국은 흩어졌지만 세계는 남았습니다. 후계자들은 서로 싸웠고 땅은 다시 나뉘었지만 그가 세운 도시들과 사상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스의 언어는 제국의 언어가 되었고 철학과 예술은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상인부터 황제의 궁정까지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말하고 그리스의 건축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것은 사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도시는 지식이 만나는 광장이 되었고 그의 도서관은 세상의 기억을 품었습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하나의 세계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오늘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스에 이어 로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잘 때 듣는 세계사 로마 편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 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